미국과 한국이 도로와 철도로 연결됩니다. 아직 북한과도 육로로 연결이 안 됐는데 무슨 황당한 소리냐 하겠지만 실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대한민국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일본은 대한민국에 비해서 이 사업에 다소 소외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베링해협을 연결하는 건설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좁은 바다인 베링해협은 유라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을 사이에 두고 있는 엄청난 해협입니다. 북극과 가깝고 바다가 험해서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만 베링해협에 다리를 놓는다는 구상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세계인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물류의 다수는 북아메리카와 서유럽, 동아시아의 이 세 개의 그룹을 연결하는 모양으로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 중심의 물류 이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류가 선박으로 운행되지만 베링해협의 다리가 놓이게 되면 상당수의 물류가 철도나 육로를 통해 베링해협으로 연결되는 다리로 이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가 중심이 된 서유럽의 물류와 한국, 일본, 중국이 중심이 된 동북아의 물류와 미국, 캐나다가 중심이 된 북아메리카의 물류 이 세 지역의 물류 모두 베링해협의 육로를 통해 연결됩니다. 러시아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30년까지 베링해협 해저에 터널과 교량을 건설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미국 뉴욕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세계정부주의 단체들 역시 이 사업에 적극적입니다. 이 사업은 수천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세계 최상위 급뿐만 아니라 막강한 자금력을 지닌 세계 종교 세력 역시 이 사업에 관심이 있어 자금 조달이나 기술적인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러시아와 미국 서방 국가들 간의 외교 관계가 매우 끌어워 추진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인데요. 오바마는 알래스카 베링 해협을 보호하는 조처를 하고 베링해의 개발을 억제해왔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2017년에는 오바마의 베링해 보호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캐나다의 풍자뉴스 전문 언론사인 버러드 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대교를 즉시 건설할 것을 촉구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는 보도를 내보내며 비용 부담은 러시아 측에서 낼 것이라는 트럼프의 말을 인용하며 보도를 내보냈는데요. 이 뉴스가 사실인지 단순 풍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특히 이 사업은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은 무역 규모가 세계 6위에 달하는 국가입니다. 바로 남북한이 통일돼야 한국의 막대한 물류를 베링해의 교량과 터널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러시아와 철도가 연결돼 있습니다. 북한의 철도 개량만 끝내면 바로 시베리아 철도를 탈 수 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오는 12월 남북러가 공동으로 한반도 종단철도를 이용한 화물 시험 운송에 관한 논의를 본격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12월에 화물철도 운행이 확정되면 한국에서 북한물 거쳐서 화물 철도를 유럽으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베링해협 철도까지 완공된다면 한국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미국과 유럽까지 육로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어느 정도 경제를 회생시켜 유럽의 패권 확장을 견제하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G7에 다시 러시아를 끌어들이고자 했습니다. 인구 5억 유럽연합은 미국보다 거대한 경제권입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패권을 견제하려면 미국의 제어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러시아의 패권 성장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베링해협의 대교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과 부합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뉴딜 사업 즉 대규모 토목 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충을 하게 됩니다. 세계 대공황 이후 금문교와 후보댐이 건설된 것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베링해협 토목 사업은 토목 사업에만 직접 고용인 원만 8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간접 고용 인원은 수 10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 사업을 분야에서 추진하기 막대한 위에서 기술 진보 건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교량에 있어 대한민국은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이어주는 길이 4,600km 세계 최장 현수교를 건설하고 있어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대한민국이 베링해협 대교 건설 참여에 유력하게 됩니다. 교통수단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 테슬라에서는 베링해협에 적용 가능한 하이퍼루프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이퍼루프는 비행기보다 빠른 교통수단으로 육로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신개념 교통수단입니다. 최근 전문가들은 하이퍼루프가 베링해협 터널에 적용이 가능할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남북한의 공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눈 길을 끌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재단 측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은 물론 인건비가 저렴한 북한의 노동력 사용을 언급하기도 하며 대한민국의 통일을 촉진할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사업에서 다소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러시아는 일본의 사할린 제도를 통해 일본 홋카이도를 연결하는 다리 건설과 베링해협까지 연결되는 노선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영토 갈등이 있어 거의 무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 시민들은 러시아를 비자 없이 자유롭게 왕래를 하지 못해서 미국까지 한 번에 차량 주행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러시아, 캐나다, 미국 모두 무비자로 통행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만약 베링해협 연결 사업이 진행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대륙 진출에 높은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링해협 터널과 다리가 완공된다면 대서양에 놓여있던 패권이 완벽하게 태평양 측으로 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중심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면 단연코 군수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의 무기창고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는 지난 6일 한국이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조만간 중국을 제치고 세계 4위의 방산대국이 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군사평론가 중의 한 명인 중국 해군군사학술연구소의 이걸은 한국의 무기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을 보면 해당 무기의 생산 기술을 상대국에 전수해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상대에게 파는 것인데요. 그 다음으로 A, S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비즈니스를 잘하는 이유가 해당 무기를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부가적으로 생산 라인까지 현지에 제공해줍니다. 튀르키예, 터키를 포함 외국의 생산 라인들이 한국보다는 못하니까요. 이런 이유로 최근 한국이 무기 판매에서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을 앞지르는 것입니다. 이러자 현재 무기 수출국 4위인 중국의 입장에서는 작년 초만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았던 중국 언론들이 요즘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이와 관련한 소식들을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영뉴스는 200억 달러를 돌파하는 한국의 방산사업, 세계 4위로 도약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뉴스를 내보내더니 14일 소우 뉴스는 한국이 세계 4위 북기 20국이 뇌려하는데 과연 한국은 중국을 추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제목만 봐도 상당히 쫄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과거에는 1년에 고작 한두 번 한국의 무기와 관련된 소식을 전하던 중국의 CCTV는 최근 9월, 10월 연달아 한국의 무기 수출과 관련해 여러 군사 전문가들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각종 무기 및 판매 방법에 대해 분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그만큼 중국이 현재 한국에게 바짝 쫓기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중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산 무기의 수출 호조에 대해 눈부신 실적을 거두는 것은 사실이지만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원천 기술이 없이 미국이나 독일, 영국의 기술을 활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깎아내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저명한 군사평론가 송이창은 지난 11일 방송에서 오히려 한국의 기술 집약과 계승 그리고 집중적인 투자가 무기 판매에 기여를 하고 있다. 라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의 설계사 혹은 장인들, 제조업자나 기업들은 산업화가 진행 발전할 때 늘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핵심 멤버가 계속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투자만 이뤄진다면 폭발적인 증가세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서방과 좀 다른 부분입니다. 한국은 설계사나 기업들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단결력이 더해지니 돈은 알아서 입금되는 것이고 위로 치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무기 시스템, 예컨대 탱크, 장갑차, 자주포, 함정 등 그들이 만들기만 하면 돈이 됩니다. 돈이 들어오면 칩을 포함해서 또다시 미친 듯이 투자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큰 이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날 한국의 무기 발전 및 국방공업 생산 라인 체계에 관해 토론을 이어가던 중
앞서 등장한 군사평론가 송이창은 한글의 유인점과 특징성이 한국의 군수산업 기업들의 무기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라는 기존에 들을 수 없었던 논리를 펼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함축적이잖아요. 우리는 작은 것을 봐도 늘 많은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죠. 작은 것을 봐도 그 안에 암시하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한자 안에 포함된 것들이 많죠. 한글을 보면 수많은 부분들이 각종 조사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기에 논리와 낭만도 있습니다. 이게 일어와 다른데 일어는 너무 복잡하고 반드시 한자를 이용해 그 깊은 뜻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글은 소리만 내도 뒤쪽에 있는 동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사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수많은 것들을 표현합니다. 게다가 길지도 않아요. 하지만 많은 것들을 말하죠. 이러니 쉽게 이해가 되고 길게 붙여서 말하지 않아도 세밀하죠. 여기에 많은 유연성까지 담겨 있습니다. 한국만의 문화적 독창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가 곧 한국의 문화이니까요. 말할 때 보면 한국어를 들으면 농담이지만 중국의 어느 성의 방언처럼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한글 안에 그들만의 문화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CCTV 군사 관련 프로그램들은 한국이 수출하는 무기장비 대다수는 외국의 성숙한 기술을 빌려간 것이며 그 예로 T-50 고등훈련기는 미국 록히드 마틴이 설계를 맡았고 엔진 등 핵심 설비도 미국에서 왔으며 K-2 흑표전차 변속기는 독일 기술이다 라고 전하는 등 기술력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한다 라는 논조를 중심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무기 기술의 집대성인 전투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자 지난 10월 12일 이러한 평가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21세기 202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의 5세대 전투기 KF-21 스텔스 전투기가 2021년 처음으로 시제기가 출고됐습니다. 이는 한국의 군수공업이 한 단계 더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10, 20년 단위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전체 항공공업 기술자들과 설계자들이 자체적으로 2호세대 전투기인 KF-21을 개발했는데 이는 그야말로 한국의 항공공업 산업이 전혀 다른 질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KF-21이 전체 생산 라인을 보면 부품의 조립까지 포함해서요. 레이더까지 한국이 자체 개발했습니다. 5세대 전투기는 능동형 정밀 접근 레이더를 사용하는데 이 레이더 기술 역시 한국이 스스로 개발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기술적 도움을 일부 얻긴 했지만 자체적으로 레이더를 연구 개발했다는 것은 큰 비약적 발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국의 저런 장점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많이 팔까 생각 좀 하자. 한국산 무기가 서방으로 팔려나간다는 것은 한국 무기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뜻하지. 한국이 말하는 문자라는 것은 줄국어 발음 기호를 한국어로 옮긴 것에 불과해. 한글이 유연성이 있다? 그런데 왜 이름을 아직도 한자로 쓰나요? 한국이 최근 무섭게 발전하긴 하지.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적수야. K9이 판매량을 이해하려면 화웨이 핸드폰이 잘 팔리는지 삼성폰이 잘 팔리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 중국의 섬급 도시점도 밖에 안 되는데도 선박, 군수, 자동차, 반도체들에서 세계 선두에 있으니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만하겠어. 만만히 볼 나라가 아니야. 최첨단 제조나 정보화 쪽에서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나라에서 저런 문기들 만들어내는 것 보면 배울 점이 문명 있단 말이야. 요즘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군수산업처럼 다른 분야들도 모두 잘 돼서 국민 모두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대한민국 K9 자주포의 실전 경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이 격화되자 양측에서 K9 바지라와 PCL-181로 서로를 겨냥하기 시작한 건데요.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는 K9의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질적인 면에서 봤을 때 PCL-181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K9에 비하면 한 단계 아래라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중국의 주력 자주포를 확실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인도의 주력 자주포인 K9 바지라가 10대 한국 생산, 90대 인도 현지 생산으로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K9 바지라는 FCS와 보관, 통신 시스템, 환경 제어 및 NBC 보호 시스템 등이 인도 현지에서 생산되면서 국내 K9과는 스펙이 약간 달라졌는데요.
우선 바지라의 외형적인 특징은 전장 12m, 전폭 3.5m, 전고 3.2m로 큰 차이가 없지만 중량은 50톤으로 국내 K9보다 약 3톤가량 무거워졌습니다. 이는 국토 대부분이 열대 기후에 속하는 인도의 특성 따라 APU 등의 장치가 추가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도의 요청에 따라 직사용 포수 광학 조준경이 탑재되었는데요. 최근 자주포 트렌드가 최후의 보루로서 적전차 발견 시 직사 타격 성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보니 인도 또한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K9 바지라가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 전면 배치 중이라는 걸 감안하면 반면 중국의 PCL-181은 2019년에 배치를 시작한 중국의 최신형 자주포다 보니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전장 6.5m, 전폭 2.6m, 전고 3.6m에 155mm 52 구경장 주포를 탑재한 6곱하기6 차륜형 자주포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덕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중국 측의 주장대로라면 도로에서 시속 100km 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K9의 최대 속도가 시속 67km라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빠른 건데요. 그러나 이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면에서 K9의 PCL-181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차륜형이라는 한계 때문에 적재 공간이 부족한 PCL-181은 한 번에 총 27발의 포탄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반면 K9은 1.7배나 많은 48발의 포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즉 전투 지속 능력 면에서 애초에 비교가 불가능한 건데요. 게다가 공격 속도 면에서도 압도적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K9의 경우 급속 사격 시 15초당 3발, 바지라는 30초에 3발을 발사할 수 있고 최대발 사속도는 분담 6터부터 8발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응한다는 중국의 PCL-181은 분당 4터부터 6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중국의 주장대로라면 PCL-181도 분명히 나쁜 성능은 아니지만 상대가 K9 계열 자주포라는 사실이 패착인데요. 차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9의 운용 인원은 5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포반장, 부사수까지 포함한 최대 문용 민원으로 극단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면 최소 3명으로 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별다른 추가 장비 없이 K9 한 대로도 사격 재원 산출 및 타격을 가능하게 만든 훌륭한 전자장비 덕분인데요. 반면 PCL-181은 기본 최소 6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최대치로 따지면 거의 절반의 인원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시간으로 2배 이상의 화력을 퍼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주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거리와 명중력 면에서도 PCL-181은 K9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모양새인데요. 먼저 K9은 47톤, 바지라는 50톤에 달하는 육중한 무게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155mm 52 구경장에 성공한 만큼 뛰어난 성능의 현수장치를 탑재한 덕분에 상당히 높은 반동 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K9의 주퇴복자기는 2개의 유압식 후퇴 브레이크와 내부 완충기, 공압식 원복장치 등으로 사격에서 포신의 좌우 움직임을 최소화하는데요. 반면 PCL-181은 25톤에 불과한 가벼운 무게와 차륜형 자주포의 한계로 인해 반동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차체까지 널을 뛰는 PCL-181에 높은 명중률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PCL-181 같은 차륜형 자주포는 대부분 구조적인 한계상 견인포와 마찬가지로 땅에 지지대를 박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PCL-181은 아무리 빨라도 최소 1터부터 2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K9이 고작 30초 면 초탄을 발사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큰 차이인데요. 심지어 공격 범위에서도 K9은 꾸준한 포탄 개량으로 K315 히랩 포탄 사용 시 최대 55km까지 타격이 가능한 반면 PCL-181의 최대 사거리는 고작 40km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면 왜 전문가들이 PCL-181보다 K9이 한 단계 위라고 주장하는지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이처럼 중국의 무기체계는 객관적인 지표에서는 준수한 듯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하면 엉성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어력 면에서 PCL-181은 최악이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단적인 예로 K9은 35mm 균절 압력강판을 탑재해서 전, 측, 후면 모두 14.5mm 기관총탄을 완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m 이상에서는 155mm 고폭탄의 포갑이나 파편까지도 방어가 가능한데요. 그러나 PCL-181은 승무병에 대한 기본 방어력이 전무합니다. 그나마 12.7mm 중기관총까지 방어할 수 있는 3부 장갑을 탑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고작 이걸로 포갑과 파편을 막기에는 턱도 없는데요. 즉 정리하자면 다른 지표가 모두 동일하다 하더라도 포병전에 있어서 PCL-181의 성능은 최악입니다. 사실상 빠른 속도를 앞세운 보병의 화력 지원을 제외하고는 자주포라고 부르기도 아까운데요. PCL-181의 경우 포탄이 곁에 떨어지기만 해도 사람은 물론 차량에 실린 포탄까지 유폭의 위험을 각오해야 합니다. 게다가 PCL-181이 그렇게 자랑하는 기동성조차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는 인도가 K9의 도입을 결정한 이유와 일맥상통인데요. 인도는 K9은 엔진의 자동 제어 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이점이 있다라는 점을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K9 바지라의 경우 험준한 히말라야 산맥을 기동해야 하는 만큼 엔진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것은 물론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악조건 속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현지화를 거쳤습니다. 인도의 한군 관계자는 원래 K9 이평야 지역의 포병부대용 장비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산지대인 라닥에서도 아무런 무리 없이 자력 기동이 가능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반면 PCL-181은 지금까지 인도와의 국경지대에 배치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극도로 전보 공개를 꺼리고 있는데요. 일례로 지난 2020년 분쟁 당시 인도가 라다크 지역에 K9를 배치해버리자 중국은 어이없이도 자국 부대를 철수시켜 버렸습니다. 목에 잔뜩 힘을 주던 중국이 이런 허무한 결정을 한 이유는 이미 K9 자주포에 자국 자주포가 무력하게 박살나는 경험을 치렀기 때문인데요. 바로 2019년 카슈미르를 둘러싼 인도 파키스탄 간의 분쟁입니다. 당시 파키스탄은 중국이 개발한 차륜형 자주포인 PCL-09의 수출형 SH-136대를 주력으로 사용했고 인도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K9 바지라 10대로 대응했는데요. 즉 대한민국과 중국의 간접 포병전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러분 모두가 예상하시는 것과 같았는데요. 3.6대 1이라는 충격적인 수적 멀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K9이 중국의 PCL-09를 격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충격적인 결과는 현재에 이르러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으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반면교사라는 사자성어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눈이 먼 중국을 한 번쯤 대한민국에 K9이 시원하게 박살낼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용의 이빨 드라곤스 티스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그런데 최근 미국 CNN은 러시아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영상 하나를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용 차량 한 대가 러시아의 핵심 방어선인 용의 이빨을 향해 내달리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CNN은 영상 촬영지가 자포리자주의 작은 마을 노베와 카르코베의 동쪽 지역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용의 이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구축한 방어선으로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된 뿔 모양의 탱크 저지용 구조물을 말합니다. 수백 km에 걸쳐 세 겹으로 배치됐으며 콘크리트 선 양쪽에는 거대한 대전차 참호도 파여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놓고 이제 와서 막아보겠다고 조악한 구조물을 설치한 러시아의 현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영상에서 용의 이빨로 진격하던 우크라이나 군용 차량은 참호에 부딪혔고 이내 흙먼지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어 차량의 앞부분은 참호 위로 튀어올랐다가 뒤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이후 차량 운전자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 용의 이빨을 등지고 숲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친우크라이나 채널은 우크라이나 군용 차량이 참호와 용의 이빨을 뚫고 넘어갈 수 있는지 시험하는 장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친러시아 채널은 러시아군 공격에 따른 피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용의 이빨에 닿을 만큼 최근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몇 주간 러시아에 빼앗겼던 남부 자포리자 인근 마을을 수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7일 결국 마을을 탈환했고 친러 분리주의 세력 도네츠크인민공화국 소속 러시아 지원대대 사령관 알렉산드르 코다코프스키도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핵심 방어선까지 우크라이나군이 내려오자 수세에 몰린 푸틴은 또 다른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최근 벨라루스에 있는 러시아의 용병 그룹인 바그너 그룹이 폴란드 쪽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바그너 용병들이 폴란드의 전략적 요충지와 인접한 국경 쪽으로 이동했으며 불법 이주민으로 의장해 폴란드로 넘어들어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폴란드 총리는 약 100명의 바그너 부대가 폴란드 리투아니아 국경 근처에 배치될 것이라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벨라루스 서부 도시 근처로 이동했다. 이 도시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에서 가까운 곳으로 수바우키 회랑과도 가깝다며 바그너 용병들의 이동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제 폴란드도 전쟁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곳은 수바우키 회랑입니다. 이곳은 발트해 연안의 러시아령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연결하며 발트 3국과 나머지 유럽연합 EU 국가를 잇는 유일한 육상 통로인데, 만약 러시아가 이 지대를 장악한다면 사실상 발트 국가들과 나토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략적으로 정말 중요한 요충지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CNN은 이 수바우키 회랑 근처에 바그너 그룹을 배치하는 것이 나토와 EU 회원국을 뒤흔들 수 있는 확전을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폴란드 총리 역시 그들은 아마도 벨라루스 국경 수비대로 의장해 불법 이민자들의 폴란드 입국을 돕거나 아니면 불법 이민자인 척 폴란드에 침투하려 도 할 것이고 상황은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러한 움직임이 폴란드 내 불안정을 조장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공격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공격은 정규전과 비정규전, 정치전쟁의 사이버 전쟁을 결합한 형태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바그너 그룹은 지난달 23일 러시아 군부의 반발에 무장 반란을 일으켜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했다가 루카셴코 대통령의 중재로 하루 만에 회군한 뒤 벨라루스로 거점을 옮겼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는 최악의 경우 국경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는 바그너 그룹의 존재를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고 동부 국경에 2개 여단을 추가 배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폴란드가 서둘러 한국산 무기를 도입했던 것은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정되었던 한국산 무기의 구매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폴란드는 최근 또 다른 한국산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하나디펜스는 자사 채널을 통해 폴란드 남부 노바덴바 시험장에서 진행된 한국의 5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IFV 레드백 시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은 개인화기로 무장한 폴란드 보병들이 실전과 같이 레드백에 탑승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병력을 태운 레드백의 고속주행, 하천 도섭, 30mm 주포 실사격 등 실제 작전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레드백은 복합 소재 고무궤도, 특수 방호 설계, 아이언 비전 헬멧 전시 기능, 능동 방어 체계, 상태 감시 시스템 HUMS 등 신기술을 대거 적용한 5세대 장갑차입니다. 아울러 대전차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포탑을 장착하고 30mm 주포, 7.62mm 기관포가 탑재되며 열상 의장막을 두르면 열상 감시 장비 탐지와 열 추적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스텔스 장갑차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이날 시연에 참여한 폴란드군은 기계와 부대 입장에서 봤을 때 레드백은 현재 운용 중인 BMP-1 보병 장갑차에 비해 기술적으로 50년은 앞서 있다. 이것은 확실히 현대 전장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요소들에 부합한다 고 밝혔습니다. 시연에 참여한 부사관도 레드백의 조작 방식은 복잡하지 않아 운용이 간편했으며 오프로드에서 주야간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문제가 없었다 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레드백을 차기 보병전차 사업의 하나의 후보군으로 보고 있던 폴란드였는데요. 1960년대 소련에서 개발된 BMP-1 보병전투차를 대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 폴란드는 경량 장갑차 보르숙을 자체 개발했지만 이와 별개로 중형 장갑차의 수요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벨라루스를 통한 바그너 그룹의 압박으로 폴란드 국경이 초긴장 상태에 접어들자 당장 레드백과 같은 신형 전투 차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얼마 전 하나디펜스의 장갑차 레드백은 5년 동안 공들인 호주 방산 시장을 뚫었습니다. 방산 강국인 독일을 따돌리고 호주 정부의 보병 전투 차량 도입 사업 랜드 400페이지 3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어 2027년 하반기부터 레드백 129대를 순차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에는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HX, 영국 BAE 시스템스의 CV90,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가 한국의 레드백과 경쟁했는데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가 최종 후보에 올라 경합한 끝에 한화의 레드백이 최종 승자가 된 것입니다. 방산업계는 이제 시작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호주 시장 수출 이후 K방산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고 한화는 레드백을 앞세워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시장까지 노크하고 있는데요. 바그너 그룹의 이번 도발로 인해 폴란드는 레드백이 정말 급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조만간 폴란드로부터 긴급한 도움 요청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점은 방산을 시작으로 그간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늘려왔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다급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한국과 폴란드는 방산 무기 분야는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 협력 파트너로서 긴밀한 협의를 하는 관계로 발전해 있는데요. 얼마 전 한국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최대 1조 달러 이상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는 한국의 방산 무기가 필요하고 한국은 폴란드라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등은 올해 안에 폴란드와의 방산 무기 2차 이행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오는 8월 초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 방산업계 현장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전북 새만금에서 8월 1일부터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방문을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방산 관계자들은 이때 스카우트 이야기만 하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K2 전차,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구매와 레드백 긴급 구매에 대한 더 깊숙한 이야기가 오갈 것. 폴란드는 이미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을 도입해 유럽에서 한국 방산 무기의 새로운 거점 국가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이 최근 방산 무기뿐 아니라 폴란드의 원전 건설 및 배터리 공장 건설도 논의 중이고 수출하는 나라가 되자 폴란드 현지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